특히 근현대사 네. 교육 문제는 좀 각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외 한국어반 교육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에 뭐 세종학당이나 한국어 학교, 한글 학교 이런 데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외교부나 이런 데 문화부에서도 대응을 하겠지만 교육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길을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 해외 일자리 사업과도 관계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어 순화 사용 있잖아요. 네. 그 멀쩡한 한글 놔두고 자꾸 쓸데없이 외래어 사용하거나 특히 공공 영역에서 그러는 건 문제죠. 공공 영역이나 또는 방송 뭐 이런 데서 네. 외국말 쓰면 유식해 보이나요? 요즘도? 저도 국어 선생 출신이라. 아, 그러세요? 네, 어쨌든 그 점도 좀 잘 챙겨주시고. 네, 꼭. 그 다음에 그 엉터리 국어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 염두해 두고 대인배 그 배자가 놈자가 아니라 쌍놈 소리잖아요. 쌍놈. 저작거리 에서 노는 그 건달을 배라고 하잖아요. 네. 소인배, 시정작배 이런데 그 대인에다가 왜 배자를 붙이냐고. 훌륭한 나쁜 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아무도 지적해 주지도 않고 이게 문화부 소관이긴 한 것 같은데 한글 수나 같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어쨌든 제가 또 저기 특히 그 이렇게 문제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정말 귀에 거슬리는 그거는 좀 한번 어디에다 써붙이든지 한번 집단 공지라든지 해가지고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문화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언어 순화하고 있고 그런 중에는 또 특히 일본어의 잔재가 또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학교에서 실천하고 문화부에서는 매월 이렇게 그걸 잘한 공공기관에 시상도 하고 하면서 하고 네.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다중적으로 방송에서도 하겠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네. 그 실수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고 네. 심지어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최소한의 교양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좀 순방을 다녀보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외국 다녀오신 대로 특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가는 나라마다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을 이제 선망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 발전했을까? 그러면서 들여다본 최종 결론은 교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 나라가 교육을 열심히 해서 뭐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여튼 대한민국 대학교에 그 분교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을 설치를 해 주든지 뭐 그런 요구가 참 많았어요. 교육부에서 이건 뭐 외교부가 물론 확인할 텐데 교육부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이게 대학들한테 어쩌면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 수익이 안 나더라도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데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정적으로 약간 도와줘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던데. 네. 함께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 대사님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실제로 와서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 관해서 어떤 교류가 가능할지 논의해 보거나 뭐 MOU 체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부처 우리 외교부나 여러 부처들과 직접 네. 상의를 하면서 길을 열어가면 그러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그 요구가 많아서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네. 젊은이들이 외국 경험도 하고 가르침 있는 그런
그 일자리까지는 네, 어찌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이거 수능 있잖아요, 수능. 네. 요새는 의외로 거기 뭐 사회적 논쟁이 심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등급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등급제를 하는 거죠. 네. 예, 점수로 너무 세부적으로 줄은 세우지 않고 등급별로 블록 묶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른 나라에 추첨하는 나라도 있죠. 입학생 선발을 추첨으로 뽑기 해가지고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첨제는 점수제와 추첨제의 중간쯤 되는 거죠. 블록으로 묶은 그 내에서는 거의 추첨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록 단위로는 경쟁을 하는 거고 순위가 있는 거고.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입시 제도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시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 과열 경쟁,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그 자체가 대책은 되지 못하고 바꿨다고 욕먹고 문제 있다고 또 욕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지금 이제 그 애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어쨌든 대학 입시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것은 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네. 국민적인 합의를 좀 짧게 만들어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어제 뭐 이렇게 다 책으로 내셨으니까. 네. 그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되는 데에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결국은 강요하는 꼴이 됐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 이게 실제 진짜 능력인데 네.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 시키면 0.5초 내에 다 해결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죠.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절대로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딱 고르는 걸로. 대통령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되고 있고요. 어떻게? 선논술형 평가. 선호 논술? 서술 논술형 평가. 서술 논술. 네, 그 줄여서 선논술형 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부산말 안 쓰면서 하시면 네. 쉽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도입하자 그러는데 일단 내신이 좀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면은 이제 평가의 그 이른바 객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그 의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은 AI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고 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 혁신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적성을 판단할 때 사실은 지금 아무리 상담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거의 주먹구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서 대학 가서 아주 고생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그 여러 가지 AI 그다음에 자신의 자율적 수업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전부 종합해서 진로적성을 판정해주는 AI를 도입하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유형이 결국은 학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네.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뭐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최종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들이 서울대부터 쭉 전국에 있잖아요. 근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서울대는 1인당 예산이 뭐 6천 몇백만 원이고 저 지방대는 2천만 원 초반대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연구 용역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데는 연구 용역을 많이 받으니까 그 어쨌든 그것도 다 예산이라서 1인당 계산할 때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빼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정부 재정으로 각 대학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온갖 명목으로 재정으로 경쟁 없이 예를 들면 연구 뭐 경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재정으로 임의로 배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편차가? 자료 없어요. 그냥 총량만 있어요.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법인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7천억 정도 7천억이요? 됩니다. 그럼 학생 나누기 해보면 딱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다른 학교들은 연구 용역비를 빼면 그거보다 훨씬 연구 용역비를 빼면은 아까 3배 차이 나는데 그 실제로 그런 운영비나 경상비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지금 얼마나 차이 나요? 어느 정도예요? 연구 용역 예산 빼고 근데 경쟁에 의한 연구 용역 빼고 그냥 배분하는 거. 그 아는 혹시 실무국장 국장님도가 답변을 주시면. 네, 상관없어요. 네, 누가 해도. 지역인재 정책관 윤소영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차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서울대는 1인당 얼마, 네. 저기 제일 낮은 지방대는 얼마. 지금 1조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놓은 게는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비의 차이 자체가 서울대는 한 1조 정도 되고요. 연구 용역비까지 네, 해서.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로 자체 수입을 잡는 게 1조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그 거점 공립대들은 대학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R&D를 수주하는 실적은 아니, 그러니까 네. 자꾸 제가 그만두고 네. 경쟁에 의해서 저기 여기는 유능하고 뭐 저 기획을 잘하니까 많이 받는 그 경쟁에 의한 용역은 빼고 네. 그게 많을 거는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 빼고 그냥 배분하는 배분하는 예산 이게 어느 그 저기 비슷하냐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7,200억 그러니까 7,200억 정도 서울대가 되고 거점대는 2,980억입니다. 근데 학생 수 차이는 얼마나 나요 그러면? 학생 수는 대체로 그 서울대학교의 학생 수가 29,000명이고요. 지방은 네, 지방은 평균적으로 21,000명입니다. 한 학교가? 네, 큰 21,000명.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네. 지원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두 배 정도 되죠. 네, 2,900억과 네, 학생 수는 2배가 아니라 한 20% 정도 많은 수준이니까 네, 그 서울대에다가 그 일방적 재정 지원 그러니까 분배되는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요 엄지 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 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아니, 과감하게 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유 말씀하시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는 조금 약간 그 과감한 어떤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출연연에서 PBS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지금 법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 거천국립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주고 나눠주는 그러니까 사립대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학생 수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네. 그거 돼야 한 20% 정도 더 많은 수준인데 서울대가 다른 지방에 있는 공립대보다 네. 지원하는 금액은 용역 경쟁에 의해서 따는 용역 빼고 네. 지원받는 금액이 그 서울대는 7천억, 저 지방은 2천억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냥.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대통령님 공부 잘하니까 힘 세니까 서울이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 차이가 원래 있던 차이가 계속 누적돼 온 데다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하고요.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 당국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따로 편성하고 시설비 따로 편성하고 그거를 여긴 통으로 줬고 저기는 항목을 나눠서 찢어 줬는데. 근데 이제 이 대학들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39개나 되는 국립대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전체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을 한 게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저기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큰아들한테 몰빵했잖아요. 여자들은 저 식모하고 네. 밑에 동생들 학교 안 가고 저 농사 짓고 지게 지고 똥 푸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자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이제 뭐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사업도 잘해가지고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계속 더 대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는 그래서 얼마나 늘렸어요? 물론 제 내년에 책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4년 재정당국하고 저희 협의하기는 앞으로 4년 동안 4조를 늘린다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일단 9개 거점 국립대에는 8,755억 이 편성이 됐는데요. 나눠 가는 거잖아요. 편성이 됐는데 그게 다 늘어난 건 아니고 한 4,7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린다고 늘렸지만 그 아직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대가 예를 들면 동문들도 튼튼하고 해서 뭐 외국에서 장학금 재원도 많이 받아오고 연구 용역도 많이 따오고 그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나눠 지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건 정말로 그 지방대학 누가 하겠어요? 물론 뭐 공부 잘했으니까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거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늘린 예산을 저희 나름으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까 네, 지방을 최대한 늘려갑시다. 네. 지방대를. 고등교육 재정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지금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고등교육 전체의 파이를 늘려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빨리 경제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십사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대통령님께서 가장 강조해 주셨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의 네.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들이 살아남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네. 하자는 걸 열심히 교육부에서도 하겠습니다. 그 요새는 저런 얘기는 안 하나요? 저때 한참 정치적 논쟁거리였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국립대를 지방으로 옮기자. 요새는 더 이상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굉장히 무리한 얘기인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역에 서울대를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 한때는. 네. 자 이제는 산학기관들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장학재단 어디 이사장님이세요? 뭐 장학재단은 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가 꽤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그죠? 예, 1.7% 조금 주고 있습니다. 1.7%로 1.7%. 예. 졸업 후에도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요새는 면제해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예. 바뀌었죠. 예. 대상도 좀 늘리고 있고. 예. 네. 교육비, 학비 때문에 빚쟁이 돼가지고 신용불량 되지는 않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누가 나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예. 그 직함이 뭔지, 예. 성함이 뭔지도 얘기하십시오.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입니다. 직무대행이에요. 여기도 결혼된 모양이죠, 원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177명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관인데 의외로 인원수는 많지 않네요. 예, 저희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 2008년에 설립된 이후로 꾸준히 늘려온 수입니다. 평생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의제인데
내가 지금 다른 부처의 산하 기관들 보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에게 이런 생각이 드네. 교육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평생교육 자체 예산이 교육부 1%안 되죠? 1%쯤 됩니까? 예산이 569억밖에 안 된다고? 예. 안 됩니다. 네. 대략 1% 정도 569억이네. 전체 다 해서. 네. 하여튼 좀 평생 교육도 사실 많이 키워야 될 영역인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누구 나오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은 역사 문화 왜곡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일본, 중국의 독도 주권 수호 국제학술 교류 협력. 이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를? 환빠 논쟁이라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 당군 아, 한당국이 예.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제 제야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료가 물리적 증거를 말하는 건지 역사적 문헌에 있는 게를 증거라고 하는 건지는 논쟁거리죠.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물론 모든 게 뭐 다 정확하고 이거는 맞고 틀리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한때 소위 제야사학자들하고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 좋지 않아서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약간 그랬습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저희도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하여튼 이게 쉬운 의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의 근본적인 입장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고민거리입니다. 자, 그렇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누가 나오셨어요? 예, 사학연공단 이사장 송화중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뭐 고마울 건 없고. 네, 그래. 서울대학교 병원. 네, 누가 서울대병원장 김영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분당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시설의 일부예요? 거의 독립된 기관처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인사권하고 그 경영만 독립돼 있고 같은 인사와 그 경영이 법인 독립돼 하나입니다. 있어요. 법인 안에서 네,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다. 인사와 경영이 독립돼 있으면 뭐 실질적으로 독립이. 그런 회계가 독립돼 있잖아요. 회계만 독립돼 있습니다. 아니 회계, 인사, 경영이 다 독립돼 있다는 얘기인데 뭐 들어보니까. 인사는 병원장 인사권은 그 서울대병원장한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거기서 최대한으로 병원장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관계가 좀 이상하다보다는 약간 특이해 보여서. 알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어디? 여기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전번역원은 번역할 고전이 많아요? 예, 이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걸 했던 새롭게? 것은 한 30년 전에 했던 것을 일부분 하고 있고 했던 걸 다시 하는 것도 하고? 대부분 재번역이 한 30년 지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일성록이라든지 일성록은 뭐예요? 일성록이라는 거는 그 왕이 하루에 스스로 3번 자기를 반성한다면서 일기장 같은 거예요? 모든 기록을 다 해놓은 것을 일성록. 그 조선 왕조 거예요? 조선 후기에. 어쨌든 이런 것도 하고. 그 가장 많은 게 성정원 일기입니다. 성정원 요즘으로 일기. 치면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네. 있었던 모든 이 기록을 다 해놓은 겁니다. 102명이 계신데 연구원들이군요, 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통역 번역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번역해서 해외에 알리는. 현대 문학을 번역하는 기관이 그건 어디서 해요? 그거는 이 문화관광부 문광부 사업에.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학술정보원.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여기는 하는 일이 많네요. 대표적인 것은 유초중고 교육행정 시스템, 교육정보 시스템, 그 재정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뭐라더라? 뭐 나이스라든가? 나이스라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그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용자가 교원이 50만 명이고요. 학생은 550만, 보호자도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스라는 그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고 말이군요. 네, 교무행정, 뭐 그 성적표 관리 이런 게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 네, 한국보육진흥원장 조용남입니다. 네. 보육진흥원은 영유아 정책 허브기관. 네. 한국사학진흥재단 어디 계세요? 네. 네, 이사장 이하원입니다. 네. 사립학교 자금 융자, 기숙사 건립 사업. 네. 사립학교의 자금 융자 사업 뭐 이런 건 안 해요? 청산. 네, 교육 환경 개선.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금으로 해서. 사학진흥기금에서. 네네, 사학진흥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와요? 국가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빌려요? 네, 빌려서 융자하고 그걸 아주 저리로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국가 재정에서 빌려줘요? 그거 좀 이상한데? 그 LH나 뭐 이런 데서 빌리고 있습니다. 빌려서 융자 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하고 아주 저리로 일반 시중보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만 얘기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읽어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재원이 원천적으로 어디서 나오나 싶어서 계속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예산은 기금이 5,650억이 들어오고 국고 위탁과 출연금이 223억인데 네. 이거를 매년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출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나 이 돈이 이 원천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디인지 기금에서 오는 건 써놔서 알고 네. 그 기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국가 예산 기재부에 예산을 주면은 그걸 저희들이 기금으로 넣고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그렇게. 국가 예산으로 5천억씩이나 매년 요 사학 기금에다 준다고요? 네. 정치지장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연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진짜 그거 맞아요? 국가 재정으로 이 사학진흥재단에다 매년 5천억씩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국고에서는 아니고요.
그 LH나 이런 데서 기금을 융자를 해서 그거를 일단 사학에다가 융자를 아주 저리로 하고 다시 그거를 회수를 해서 상환을 받아서 다시 납부하고 그렇게. 근데 지출하면 지출에 그러면 상환하는 네, 상환하는 항목은 어디 있어요? 이게 세입 예산만 써놓은 거예요? 네. 지출 항목이 정부 내부 지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금에서 아마 공자기금하고 뭐 이런 데서 의자 하고 또는 있습니다. 굉장히 저리로 장기 빌려준다고요? 예, 빌려주고 네.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부 갚고 뭐 그런 방식. 예, 그런 공자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